혼자 캠퍼스 주위를 걷거나 도서관 서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콜린에게 로버트와의 일을 얘기하는 상상을 했다. 그가 어떤 얼굴이 될지 상상했고 무슨 말을 할지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떠올려봐도 모든 것이 다 부정확하게 여겨졌다. 나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콜린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착실한 남자친구였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식을 시켜줬고 우리는 주말이면 뉴포트 해안의 별장가로 드라이브를 갔다. 그즈음 그는 5월이면 자기가 졸업을 할 테니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야 했고 나는 학교를 마치려면 아직 1년이 남아 있었다. 우리 둘 다에게 선택은 명료해 보였다. 나는 그와 함께 그가 가는 곳으로 갈 것이고 학업은 나중에 마칠 것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인정은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정식으로 꺼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어느 날 밤 해변으로 나갔다가 돌아가던 중에 콜린이 말했다. 그가 그 문제를 입에 올리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 역시 그래.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정말? 그는 미소를 지었고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만졌다. 그 순간 그가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겁이 났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많이 놀란 것처럼 보여. 그는 벌써부터 언젠가 우리가 마련하게 될 집과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놀란 게 아니야. 행복할 뿐이지. 그해 봄, 나는 홈에서 열리는 컬린의 수영대회는 정기적으로 발걸음을 이어갔지만 팀이 원정을 갈 때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상황을 모면하는 때가 많았고 그러고 나면 로버트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콜린이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나는 로버트의 사무실에 있는 자동 응답기에 그의 아파트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곤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내게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의 소파에 혼자 앉아있곤 했다. 간혹 로버트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고 그러면 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거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어떤 날 밤에는 늦게 내가 잠들어 버린 후에 귀가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소파 위에 잠든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곤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만남은 교수와 학생 간의 사적인 관계를 금하는 엄격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로버트는 종종 내게
자기가 나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만약 학과장이 지금 저 문으로 걸어 들어와 당신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학교에선 나를 파면에 내쫓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이 말 속에서 어떤 은밀한 기쁨이라도 얻는 듯이.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로버트가 밖에 나가 술을 한잔하자는 제안을 해온 것이 우리의 첫 만남 이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느 수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장에서 영화를 본 이후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의 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가 자기 동료들이나 아내 혹은 우리과 다른 학생 누구라도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로버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고 말했다. 한잔 해야겠어요, 헤더. 오늘 밤은 한잔 해야겠어요. 그러시다면 나는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한잔 하셔야지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고르세요. 내가 고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멀리 어두워지고 있는 늦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군요. 우리가 간 바는 로버트의 아파트가 위치한 거리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주점이었다. 전에 콜린과 그의 친구들 몇 명과 더불어 한두 차례 가본 적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당구대가 놓여있고 멀리 벽에 다트보드가 몇 개 보이는 조그맣고 어둑한 공간이었다. 로버트는 코펜하겐에서 즐기던 독일 라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우리는 스카치를 마셨다. 각자가 몇 잔씩. 그리고 세 번째 잔쯤 되었을 땐가 나는 탁자의 몸을 기대고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도 어쩌다 그런 충동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에게 내가 그가 나를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내 행동 때문에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잡은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밤늦도록 이 얘기를 나누었다. 물리학에 대해서, 그의 아내와 별거 생활에 대해서, 코펜하겐 시절에 대해서. 나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순간 틀림없는 콜린의 등이 우리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수영팀에 소속된 8, 9명의 선수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운동복 차림이었고 저녁 훈련 이후라 다들 머리카락이 젖은 채였다. 그들은 바의 한쪽 구석에 설치된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본 나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처음으로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순간,
컬린이 무심코 친구에게 고개를 돌리며 어깨 너머로 바를 훑어보다 우리를 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의 표정을 기억한다. 반은 경악이었고 반은 두려움이었다. 우리의 눈이 짧게 마주쳤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만약 내가 로버트 옆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가 스카치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혹은 내가 그 순간 그랬듯이 그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콜린은 우리 쪽으로 걸어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로버트와 내가 칸막이 자리에 반쯤 취한 상태로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고, 그것은 보기에 무난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나는 너무나 갑작스레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 콜린이 그 순간 우리 쪽으로 걸어와 소란을 피우지 않은 것은, 우리를 못 본 척하며 로버트에게 자리를 떠날 기회를 준 것은 아마도 어떤 품위의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지금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나는 로버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얼굴에서, 표정에서 내가 콜린을 알아본 순간을 읽었고, 내가 자신의 손을 놓아버리자 자리를 떠나주었으면 한다는 뜻인 줄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콜린은 바에 앉은 채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그를 눈으로 쫓았으며 잠시 후 내 앞으로 와서 섰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나의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 저편에서 피처들이 맥주 주위로 모여든 그의 팀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기 좀 해, 콜린이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 좀 해, 콜린이 다시 말했다. 지금.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로버트와 했던 거의 모든 일들을 후회하며 어떻게 콜린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죄책감이 든다는 게 터무니없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래봐야 뭐 숨길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정일 뿐 그 이상이 아닌 것을.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자기에게 숨기고 있던 이유를 콜린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콜린이 사는 거리로 들어서자 나는 이제 내게 다가올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콜린은 언성조차 높이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그의 아파트 밖 거리에 멈춰섰고 히터는 돌아가고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자는 사이야? 세상에, 콜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지 않고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고야 내가 영화 보러 간다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걱정 끼치기 싫었어. 내가 걱정을 왜 해? 아무 일도 아니라면 내가 걱정을 왜 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얼마나 자주 만나는 사이야? 자주는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어쩌다 한번 우린 친구야. 생각해봐, 콜린. 나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내 말이 그를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릴까, 로버트와의 만남과 우리의 대화를 인정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어찌 보면 그 순간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로버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키스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주기를 바라면서 그저 그에게 키스를 하려 했고 그는 나의 키스를 피해버렸다. 좀 걸어야겠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둘 다 차에서 내렸으며 나는 내 기숙사로, 콜린은 저편 시내로 각자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나는 내가 콜린과의 모든 것을 영원히 망쳐버린 게 아닐까 불안해하며 마음이 아프게도 로버트와의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한밤이 다 가도록 눈물을 흘렸다. 콜린은 새벽 2시쯤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에게는 열쇠가 따로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려 나를 깨웠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나는 그가 성장을 하고 내 침대맡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에게서 맥주 냄새가 났다. 내게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뭐든지 말해. 네가 그 사람과 무엇을 했든 상관하지 않아.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약속할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나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은. 나는 그가 전화를 해올 때까지, 그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그랬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다정했다. 우리는 2번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이후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나는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던 내 삶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 어머니는 의사의 아내였고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나 역시 의사의 아내가 될 터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내게는 무엇보다 큰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를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뿐이었다. 무언가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강해져 그것에 대항하려 애쓴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강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콜린은 그 즈음 이미 본과 입학이 확정되어 있었고 나는 5월이면 그와 함께 볼티모어로 간다는데 이미 동의를 한 터였다. 곧이어 여름이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될 터였다. 몇 주가 흘러가자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명백해져 갔다. 이때부터 나는 내가 아마도 다시는 돈에 대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콜린은 청명했고 야심찼으며 나는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게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길 터였다. 나는 일을 해도 됐고 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분자 물리학 관련 서적을 읽고 아무도 알지 못할 이론들을 만들면서 나의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때에도 콜린이 내게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